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세종학당재단 출범 기념 국제포럼의 2부 순서가 곧 진행될 예정이오니 포럼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앞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리 이동을 삼가 주시고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후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5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이영숙입니다. 저기 모니터를 보시면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일부 KBS 아나운서와 너무 그 격차를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이 사회자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여러 이사님들께서
특히 외적으로 절대 꿀리지 않는다라는 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네,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는데요. 이 사회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의 주제는 한류 확산의 천병, 한국어 교육의 도약입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귀하신 여러 인사님들을 모시고 한국어 교육의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2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소개 이후 먼저 한국어 공동체 확대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조항록 상명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윤희원 한국교과교육학회 회장님, 강철근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님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방식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 최준호 한예종 교수님과 최정순 배재대 교수님 두 분께서는 세종학당의 지역별 접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약 1시간 동안 김중석 경희대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시는 귀한 발표자분들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듣고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뜻깊게 여겨집니다. 그럼 먼저 세종학당재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학당재단 장미경 부장님의 세종학당재단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학당재단의 학당지원부 장미경 부장입니다. 먼저 이 푸르른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5월에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의 한국어 공동체 구성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한 저희 세종학당 재단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저희 학당에 대한 현황, 그리고 신규 지정,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말씀드리고 저희의 주요 사업과 또 홍보, 그리고 기업 후원을 저희의 기능은 지금 보여드리는 6가지 주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업과 함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세종학당이라고 하나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누리세종학당의 연 2회 학당 지정에 대한 그런 안내 자료가 나가고요.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저희에게 제출을 하십니다. 어떤 기관들이 보통 세종학당을 신청할까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독립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경우에는 그 외국 정부기관이나 대학 부설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들이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고요.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해외의 기관과 국내의 여러 대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 운영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서류 접수가 끝나면 저희가 그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차례 지정심사위원회를 두고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종학당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학당을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또 넉넉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육기관에 많이들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표준적인 수준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 교육 과정과 초급에 해당하는 세종한국어 1에서 4권의 교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세종한국어 중급에 해당하는 5권에서 8권까지 그리고 1권에서 4권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미 착수를 시작을 하셨고요. 세종학당이 다른 교육기관과 가장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한국어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전파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문화의 일방적인 보급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또 그 지역, 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상호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특히 시범적으로는 각 그 지역 세종학당이 원하는 그런 문화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교육 전문가를 파견한다거나 그에 필요한 교육 꾸러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직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저희의 우수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바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학당이 이제 실제로 운영을 잘 하는가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기반 영역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성과 평가를 위한 그러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 1회 저희가 실시를 한 후에 좀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당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겠죠. 학습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이 정말 표준적인 과정을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그러한 성취도 평가 도구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교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각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교원들을 대상으로 75시간의 온라인 교육과정 그리고 45시간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을 국립국어원과 함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써 그 교원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고요. 또한 세종학당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각 학당에서 전문 교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리고 그러한 수요가 있는 학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내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의 그런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한 해외 일자리 창출, 또 고용 효과를 높인다라는 것도 있겠고, 또한 세종학당에서 좀 더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원을 보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교육자나 학습자들을 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라고 올해가 벌써 5회째인데요. 전 세계 세종학당 관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서 우수한 교육 사례나 학당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세종학당들도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올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지금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저희가 약간의 장학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와 일반 학습자들을 초청해서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우고 또 연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세한교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글 주간에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200명의 지금 학습자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의 이제 누리세종학당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누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좀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통합 한국어 학습 그런 온라인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보는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주요한 그런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좀 더 다양한 그러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든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9개국의 외국어로 함께 제공이 되어 있고요.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실제 수업에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 부자료라든가 또 스스로 좀 교원 양성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들을 수 있게 그 강의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분들을 위해서는 전세계 세종학당의 정보를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안내 자료도 함께 제공하는 그러한 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는 사실 오늘과 같은 포럼이 저희 세종학당과 재단을 알리는 그런 홍보의 기회가 될 텐데요. 이러한 포럼 외에도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한다거나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해외 통신원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실제 세종학당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그것을 또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2차례 벌써 이어령 전 초대문화부 장관님과 초강식 전 장관님을 모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특강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세종학당 교원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한국어를 전 세계에 알리고 혹은 이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혹은 저희 세종학당재단이 나선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국내 유수 기업들의 후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산돌 그리고 천재교육에서는 교육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 도구와 교재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고요. 아리랑 방송이나 뭐 SBS 방송국에서도 다양한 동영상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아마 많이 한글을 홍보하는 주요 자료가 될 텐데 그런 DVD들도 많이 무료로 보급을 해주셨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국가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인력들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세종학당재단과 산업인력공단이 MOU를 체결하고 그들을 위한 현지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알려드릴 게 많다 보니 좀 되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학당재단과 학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였음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뭐 학계와 또 저희 우리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그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과 함께 공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장미경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어 공동체 확대의 미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조항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명지대 주성일 교수님, 이화여대 이미혜 교수님께서 함께 연구에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항록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학산의 천병 한국교육의 도약 2부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리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발표는 저 혼자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명지대 주성일 교수님하고 이화여대 이배 교수님이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선 두 분 마침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사실은 문화부의 국어정책과의 정책 과제로서 한국교육 현황 점검과 수요 지속 방안 연구라는 그 정책 과제의 최종 결과물의 제출 바로 직전에 내용을 정리한 것을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분 공동연구원 이에 국어정책과의 김혜선 과장님하고 박혜진 사무관님 그리고 이보람이 연구사님이 무려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5차례의 연구 협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의 내용은 이 한국 공동체 확대와 관련된 정책 환경 분석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지금까지 한국 공동체 확대의 실제와 성과를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공동체 확대와 성과 분석한다 그러면은 학습자 수라든지 교육기관의 수라든지 또 개발교재 수나 다양한 이와 같은 거시 지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성격 자체가 정부의 한국 공동체 확대 정책 개발에 초점이 놓여진 만큼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성과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세종학당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 국가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오늘 오전에 발표를 들었던 중국의 공자학원이나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스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오전에 우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정보를 접한 만큼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간략하게 슬라이드를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장이 저희들 연구의 핵심이 되는데 그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그 비전 개발과 정책 목표, 그 중점 추진 과제에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교육계에 비교적 긴 기간 종사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한국 국외보급이라든지 한국의 확산이라든지 한국 공동체 확대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그 정부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 우리 한국 교육계를 포함한 그 모든 그 국가사회적 그 참여 그 영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이냐, 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중점적으로 설정해서 모두가 다 그 힘을 합쳐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는 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초점은 한국 공동체 확산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그 비전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도출해냈지, 그리고 그 비전과 가치가 설정이 되고 도출이 된다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집중했고, 실제 그 내용을 오늘 최초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와 함께 제가 의미 있게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따 뒤에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문화부의 국어정책과가 올해 처음으로 2013 그 국어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3 국어정책의 내용은 한국어를 통한 한국 공동체 확산과 선진 문화 강국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한국 교육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비전을 선포한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어정책을 펴면서 국어정책의 비전을 선포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국어발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다뤄지고 세종학당재단에서도 비전 설정이나 그런 게 있었지만은 정작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국어정책과에서는 한국어 국외보급이나 국외확산이나 한국 공동체 확산과 관련해서 비전이나 정책 목표 제시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번에 소통과 통합을 가치로 설정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통한 한국 공동체 확대와 그 선진 문화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이번 연구에서도 이제 한국 공동체 확산에 대한 그 비전을 개발해서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미 배포된 그 자료집에서도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대 한국 공동체 확산에 대해서 국가든 민간이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 소명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현 시점 한국어 공동체 확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현 시점 한국교육 공동체 확산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분석, 좀 냉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특히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한국어가 크게 보급되고 있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에 흥분할 수도 있고 그게 도취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한 어떤 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이 정부의 노력에도 엄연한 그 한계가 있어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설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으로부터 한국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또 국내와 국외, 또 한국교육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많은 영역들, 기업이라든지 선교사 집단이라든지 해외 봉사단하는 그 집단이라든지 이러한 이 한국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협력 체제의 구축, 흔히 말하는 가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어 공동체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 교육기관과 그 종사자들의 협력 체계, 일종의 클러스터 구축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진행해 왔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
이 인류 자체 특징과 이제 외국 능력의 중요성을 그 환경 분석에서 최초로 다루고 있는데, 현 시대에 우리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때 현 시대 그 한국의 그 국제적 지위는 그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 역할 증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의 제고 등으로 한국어 사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한국어 그 국외보급이라든지 한국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어떤 그 국가 전략의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 우리 정부의 그 대외 전략은 적극적인 어떤 교류의 증대라든지 그 한국이 이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그 한국 전 세계의 어떤 한국 관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어 사용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이제 미국, EU, 아세안 등 전 세계 40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중국과 FDA 체결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활발하게 국제사회의 어떤 그 개방화된 또 적극적인 전략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은 이제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한국어 사용 가치는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환경의 분석을 볼 때 한국어의 사용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즉 한국어 공동체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도로 인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 세부 요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한류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요인 중에 한국어 공동체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 갖추고 이후에 한국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활동이라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정부라든지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한국 공동체 확산에 아주 매우 큰 그 계기가 되고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이들을 어떻게 진정한 한국어 사용자 집단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부 요인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역할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약 10년 사이에 이뤘던 한국어 교육의 어떤 첫 번째 도약의 시기, 이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요인입니다. 당연히 그 국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고 역할이 증대되면서 한국어가 이 한국어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언어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삼성 재팬이 취직을 한다든지 대우 재팬이 취직을 한다든지 기존에 진출해 있는 현재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관련해서 변호사 개업한다든지 한국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때 한국어 사용자는 바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규모는 크지 않아도 가장 진정한 학습자 집단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또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부분, 당연히 세부 요인의 분석에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국가의 이제 특별한 국내 상황 요인이 한국 공동체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에 있는 유학생 중에 약 70% 가까운 숫자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요인의 배경이 바로 한국에 대한 매력, 한국어가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한국어가 그들을 흡인했느냐, 유인했느냐, 유발시켰느냐 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학습자 발생에는 중국 내 국내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대학 입학 정원의 구조의 불균형, 이 과정에서 중국 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자기 대학 진학의 하나의 대체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부분.
이거 이제 전에 중국의 사례입니다만 일본의 사례.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의 유학을 가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 전체 일본의 국력이라든지 일본의 그 국민 수에 비해서 외국에 유학 나가 있는 그 자국민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일본의 그러한 국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이 돼가고 있다라든지, 뭐 베트남의 경우 국내 정치적인 또 국내 경제 사회적인 요인으로 한국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즉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어 유발 요인을 또는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학습자를 이렇게 진작시키고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분석에 있어서 이 한국어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현지 국가의 자생하고 있는 거기에 고유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례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개별 국가의 특별한 국내 상황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킹압둘 장학금으로 우리 한국에 500명 정도 배정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대학생 연령대는 모두 외국에 국비로 나갈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국 공동체 학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전 세계적으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요인으로 한국 공동체가 확산될 여지가 크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한국어 공동체 확산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교육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이 부분이 공동체 확산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하나의 사례가 이 개별 국가의 특별한 국내 상황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별 국가의 요인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의 관련성에서 이 한국어 수요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허가제라든지 결혼 이주민의 유입 국가에서 한국의 사용까지는 매우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몽골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몽골인 수가 3만여 명, 약 1% 남짓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송금 금액이 몽골의 GDP의 10%를 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한국과의 특수관계 속에서 한국어의 확산의 그런 분위기가 크게 형성돼 가고 있다는 부분, 이 역시 우리 한국 교육계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세종학당 재단만의 노력도 되지 않고, 이 한국어 공동체 확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정부와 민간, 한국어 교육계, 기업 등 다양한 영역들이 다 관련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사례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정부 간 협력에 의한 한국 확산 여건의 형성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2012년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이조 장관이 우리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교육장관회의에서 몇몇 국가와 현지의 고등학교의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기로 쌍부 간에 합의를 한 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국과 스리랑카라든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무기 수출하면서 인도네시아 군사학교에 한국어 교관을 파견하고 한국어 과정을 이제 개설하기로 했다라든지, 지금 제가 수집한 사료가 몇몇 개에 불과하지만은 국가 간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 한국어가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이 한국어 공동체 확산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의 이 한국어가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즉 부서 사이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전까지 정부 중심의 어떤 교류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대학 차원에서도 이 한국어의 어떤 국외 확산의 노력이 아주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학들이 자기 대학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매개 요인이 되고 있다. 자, 문제는 제가 여기서 횡적 유대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자,
한 200개 남짓의 이제 4년제 대학, 한 170개 정도의 2년제 대학, 그 중에 실제 국외 한국어를 확산할 수 있는 그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어 교육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함으로써 어떤 행적인 유대를 통해서 한국어의 어떤 국교 확산의 어떤 그 가속화 내지는 효과를 더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세부 요인 중에 한국 내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한국 교육의 확산과 이제 국외의 이제 파급입니다. 사실 한국 공동체 확산이 이전까지는 국외에만 존재했지만 이제 국내에도 공동체 확산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역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와 연계해서 외국으로 확산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금 한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아마도 그 국민 배우자 비자를 얻기 전에 현지에서 한국 최소한 한국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다문화적 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전 교육을 6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국외에서의 그 한국어 교육 확산이 연계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요인으로 재동포 지원 정책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동포 정책의 핵심은 현지 정착의 지원과 모국과 연계 부분인데, 최근에 그 자유국민의 그 참정권 허용이라든지 그 선별적인 어떤 이중국적인 허용 등 재외 동포들을 우리 그 정부와 우리나라와 더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재동포 자녀의 한국어 사용 가치는 자동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총체적인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세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지역적 양상 및 그 수요 변화 추이 전망을 간략한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서유럽, 몽골 등으로,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대양주 등으로 나름대로 국가 기준도 아니고 대륙 기준도 아닙니다만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몇몇 공통 변인이 존재하는 약 20개 지역 정도로 지금 나누어서 이 거시지표하고 환경 변수, 교육 유형, 향후 전망들을 저희 연구진이 가능한 범위의 그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라서 제출한 그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밑에 그 종합 분석 부분만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한류 열기가 좀 지속되고 있고, 한국 이주 이방자 및 귀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재동포 사회 등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요인들은 이제 수요 유발 요인으로 의미가 크다라는 부분. 이렇게 수요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한국 교육이 대학 중심에서 일반 대학 이후의 그 사회 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하고, 또 대학 이전에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현지 국가의 이제 국내 요인이 한국 학습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최근에 급속한 확대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고, 그 반대로 한국 교육이 주춤했던 지역에서 한류라든지 새로운 그 동인이 영향을 끼치면서 다시 한국 교육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국어 교육 개설 대학이 줄고 학습자 수가 좀 줄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무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나 서유럽에서 한국어 교육이 주춤할 때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쪽에 한국 교육이 거의 고사하는 게 아니냐. 즉 우리가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한국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지만, 호주도 그렇고 서유럽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교육 수요가 고개를 들고 점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한국 교육의 어떤 그 수요 예측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그 증권에서 말하는 그 박스권 부분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그 박스권에서 그 상한선, 즉 그 지속 확대의 그 어떤 전략이 뭐냐,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박스권에서까지 바닥 부분, 이 바닥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의 개발, 방안의 모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 3장의 한국 공동체 확대 그 실제와 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기관의 수나 학습자의 수, 교재의 수와 같은 거시 지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제도적 접근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선 한국어 공동체 확대가 국가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또 세종학당재단도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즉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한국교육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 관련 법을 살펴보고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교육정책은 1950년대에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 내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영역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민단 쪽의 교민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재국민에 대한 교육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건국학원이나 금강학원, 민족학교가 설립이 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민족학급이 설치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족교육이요 국민교육의 차원이지만 그 안에서 한국어의 교육이 또 중요하게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국외 확산이나 국외 보급 노력의 효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의 한국교육 노력은 50년대의 이 민단, 제1동포 사회에서의 노력 이외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점이 없습니다. 1977년에 와서 재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민의 자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한국학교에 설립하고, 또 일본 민단계 한국교육원의 설립과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 재외 교육기관이 교육단체라는 것을 그 규정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흔히 말하는 토요학교라고 하는 주말학교에 대한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교육부가 중심이 됐고, 국민교육의 차원에서 단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교육의 제공이라는 그 국가적 의무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또 외국인에 대한 한국 교육의 시작은 바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나는데, 1990년에 교육부로부터 편수국, 어문출판, 문화예술 기능을 떼어가지고 문화부가 설치가 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안에 국어심의 조항의 내용 중에 국어의 국외보급이 국어심의 조항의 제일 끝에 한 구절이 삽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부가 이제 한국어 국외보급의 이제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냉전이 끝나고 그 국제교류가 좀 더 활발히 되면서 외교부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국제문화협회였는데 이 한국학을 중요한 교류의 한 아이템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기초 과정으로서 이제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외교부가 가설하게 되고, 1997년에 재동포재단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재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리하면서 냉전 이후에 특히 구소련과 중국의 동포가 우리의 정책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재동포에 대한 한국 교육 지원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외교부의 역할이 역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9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이제 외국 인력
교육과 관련한 그 정부 정책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의 기치하에서 한국어도 약 세계화의 주 대상 중의 하나로 논의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자, 현 시점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공동체 확산과 관련된 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부, 문화부, 산자부, 외교부, 산자부, 여기에 이제 노동부와 여가부, 이제 안행부, 법무부 등이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이후 현 시점 이르기까지 한국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에서 나타난 쟁점입니다. 자, 한국어 교육, 또 한국 공동체 확산. 자, 이걸 우리가 보급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으로 접근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은 정부도 풀어야 되고 한국 교육계도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즉 보급이냐 교육이냐, 아니면 이 둘을 혼합한 것이냐. 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이냐, 아니면 한국어를 모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냐. 사실 앞부분이 이제 교육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뒤는 이제 문화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겠죠. 자, 좀 전에 몇 가지 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교육 관련 법령 사이의 상호 연계 수준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한국 교육 관련해서 실제 국가 정책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국어기본법의 제19조 1항 2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법에다가 심의를 둔다, 아니면 위원회를 둔다 하고, 심의회와 위원회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교육을 이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 보면은 우리는 한국교육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정부가 여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심지어 부서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관련 근거 법령조차 제대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어 공동체 확산 노력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 주요 부서의 한국교육 사업의 개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이제 중심적인 그런 부서다에서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런 정책의 근거들을 지금 자료집에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근거는 주요 정책 내용은 자료집의 내용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비고란에 있는 성격 부분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관련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 대상의 교육활동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사업 실시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 사실 여기 KSL 이야기가 사업 내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가부라든지 법무부가 많은 이주민에 대한, 이민자에 대한 활동을 할 때 교육부는 잠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가 정규 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되면서 교육부가 KSL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육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부는 국민 대상의 교육활동으로서 한국교육은 본연의 업무다, 임무다라고 또 이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교부는 국외대학의 한국교육 지원과 재동포 자녀 대상의 한글학교 지원 활동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법무부는 국내를 대상으로 국한화했으나 국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여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특정 집단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외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 법무부와 여가부의 활동 중에 의미 있는 것은 한국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문화부 산하의 국립국어원과 횡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의 한국어 공동체 확산의 정부 정책 중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활동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는 외국 인력에 국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공동체 확대 추진체로서의 세종학당의 성과 분석과 과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한국 공동체 확산의 주역으로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성과 분석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저한 부분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학자로서
좀 냉정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좀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 방식과 추진 체계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지금 세종학당은 지금 43개국에 90개소를 지금 설치했다고 하지만은 각 학당별 자율성이 이제 매우 부족하고 특히 자생력을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오전에 공자학원인 알렉스 프란세스를 보면은 궁극적으로 세종학당 설치 모델은 자율성과 자생력을 확보해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 아마 장기적으로 세종학당 재단에서도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단 중심의 일괄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단 예산 및 조직의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예산과 조직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부분. 한국공동체 확산의 주역으로서 세종학당 재단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보면은 아직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추진 체계도 구축하고 또 모두가 혼연일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공자학원이나 알리안스 프랑세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시 지표 몇 가지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세종학당 추진 노력은 우리 국력 수준에 비해서 매우 미소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예산과 조직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의 표준화 노력이 지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에 좀 고루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적정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확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학당 브랜드 중심의 자율운영 체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연구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리세종학당 내 이제 다언어 기반 컨텐츠 구축 부분은 아직은 매우 미흡한 제한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유튜브 방식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당연히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추진 체계 부분입니다. 한국 국외보급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종합적인 효율적 추진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세종학당 설립 확대나 세종학당을 국가 브랜드화한 노력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이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세종학당 추진에 또 법적 기반을 구축한 것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논의에서는 별로 이따 이후에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 기구로서 세종학당 정책협의회 문화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만은 이 세종학당 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의 문제 여러 부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문제 여러 부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독부의 문제 여러 부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어느 것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다 정비가 됐고 체계화가 돼서 지금은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 세종학당의 추진과 같은 한국어의 국외보급이나 한국공동체 확산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학당 정책협의회가 비록 차관급의 협의회, 차관급 이하의 협의회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부서 내 종합협의, 협력체로서의 기능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이 교원 양성, 현지 교원 역량 강화, 또 국내 교원의 파견, 세종학당 교원 양성과의 운영과 같이 다tum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리세종학당 설치에서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세종학당 재단이 설립 이후에 정부의 부처 사이의 형적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체계 구축에 적극적 실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특히 의견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90개소가 설치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 현재 세종학당이 기존의 한국어 공동체 확산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나 현재 대학이나 학원이나 이런 현재 그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액터들과의 어떤 그 유기적인 그 협조 체제가 구축되었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육부하고 문화부 사이에 그 협의로 한국문화원하고 한국교육원이 통합이 돼서 세종학당의 어떤 추진의 어떤 큰 활력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 세종학당이 설치된 지역에서 세종학당이 구심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공동체 확산의 어떤 주역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성과 분석에서 이제는 한국공동체 참여 부서 사이 협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부서 내 협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컨트롤 타워의 설치라든지 정보 공유나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 신설 등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협력 체제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책 공조 차원에서 협력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된 그 부서 사이의 정책 공조가 있었는가 하면은 매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즉 정책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의 정책 공조 차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한국교육 전문성과의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미진한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육의 이념이나 철학이 부재했다는 부분, 또 한국교육의 비전과 목표 개념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특히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법 체계 구축이나 한국어 학습자료 한국 문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정리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 시점 한국어 공동체 확산과 관련된 환경 분석이라든지 수요자 변인의 특성들을 유심히 살펴볼 때 정말 쉽고 재밌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육계나 국가에서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의 개념이라든지 쉽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한국 교수 방법이나 한국 교육자료의 개발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 교육과 관련해서 내용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문법입니다. 여기 문법 학자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현 시점 한국어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학습자들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라든지 체계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추진 동력의 부분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정부 부서 내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고 있고 또 대학도 참여하고 있고 또 제가 선교사나 코이카 봉사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어 국외보급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변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이들을 어떻게 결집해서 상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공동체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쟁점으로 행적 종족 연계 아티큘레이션의 문제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중심에서 위아래로 확산돼 가는 과정에서의 상호 연계 부분, 우리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학과 중고등학교 사이의 협력이 매우 바람직하게 나타난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언어 문화의 통합적 접근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다음 한국어와 한국학의 관계 설정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학이 외국에 먼저 확산이 되면서 한국학은 학문의 영역이요 한국어 교육은 도구 수단의 요소일 뿐이다. 한국학은 고급의 영역이요 한국어 교육은 기술적이기 때문에 저급의 영역이다라든지 이러한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것도 적지 않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 한국어 수요를 보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한국어만을 목표로 해서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는 수요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존재 역할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현재 한국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요 국가 자국 국교보급기관의 개요 부분은 이미 오전에 발표해서 넘어가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이제 한 5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정책 중점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그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접근 원리로서 먼저 유사기관 또는 그 정책의 그 비전 설정의 사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어발전기본계획하고 2013 국어정책, 그 세종학당재단, 국가브랜드위원회, 또 제2차 외국인 정책,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해 발표됐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등 이 한국 공동체 확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기관의 어떤 그 비전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그 자국어 보급과 관련된 그 비전의 그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국 공동체 확산과 관련한 그 비전 설정을 위한 그 논의를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 이 논의 진행은 크게 스펙트럼상의 그 한쪽 축을 설정을 하고 또 그 반대쪽의 축을 설정을 해서 그 중간 지점으로 설정을 할지 아니면 어느 한쪽 축에 비중을 둘지 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한국 공동체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 중심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와 인류사회 중심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 예를 보면 이제 그 세종학당재단이나 국가브랜드의 브리티카운스, 아이아 프랑세스, 일본의 그 국제교류기금, 중국 공자학원은 다분히 국가 중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제2차 외국인 정책, 독일 게테 인스티튜트 등은 좀 그 자국 중심을 넘어서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어떤 그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도 그 비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제고에 따라서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역할에 비중을 둘 경우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즉 전자라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보급 실현이 이런 차원의 비전 설정이 가능할 것이고 후자라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보급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증진이 하나의 비전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체적인 국익 실현인가 언어와 문화의 보급 차원인가 이런 그 몇몇 그 사례에서는 이제 총체적인 국익 실현을 담아냈고 몇몇 사례에서는 이제 언어와 문화의 보급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 국제사회와 인류사회 중심을 선택한다 할 때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기능적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해서 후자 쪽에 저희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중심적인가 언어 문화 등가 중심적인가 당연히 언어 문화 등가 접근 쪽에 저희가 비중을 두었고 현실 문제 대안 제시인가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인가 이를테면은 효율적 추진이라든지 현재 지지부진하다든지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국가 자원의 동원이라든지 하면은 현실적인 대안 제시 차원의 비전 설정이 될 것이고 이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목표에 바탕을 두는가 아니면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가 해서 저희 연구진은 이 이상적인 가치, 한국어를 통해서 인류사회라든지 인류 공동체의 어떤 바람직한 현상을 이제 기대하기에 후자 쪽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민족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국가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해서 국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저희 연구진도 국가 개념 쪽에 접근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비전 개발로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21세기 세계 시민사회 창조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국제 보급 확대,
두 번째는 21세기 인류사회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 한문화 효율적 보급 등 이 부분은 국가 중심적을 떠나서 인류사회나 그런 쪽에 이제 치중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소통과 공생의 한국어,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이라든지 이 한국어 공동체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매우 국가 중심적인 그런 접근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진과 또 국어정책과의 또 긴밀한 협의 이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비전으로 지금 설정이 된 것은 이번 보도자료에 담아내고 있는 21세기 인류사회의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효율적 보급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어정책과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가치 설정 부분입니다. 앞서서 환경 분석에서 인류사적 환경이라든지 최고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국제화와 정보와 지식 기반의 사회, 소프트파워 시대 핵심 가치 실현을 생각한다면은 소통이나 통합, 교류, 공존, 문화, 상호 존중, 인류 창조 등의 가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현 시점 한국의 국가 전략 차원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보급이나 협력, 공존, 이미지, 위상, 기여, 신뢰, 품격 등의 가치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가치 존중한다면 소통이나 대중성, 보편성, 세계 시민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한국어 국외보급과 관련한 정부의 협력 추구 및 효율성 증대 측면을 반영한다면 체계라든지 효율, 협력, 연계, 통합 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수 있고, 한국교육 전문성 제고 측면을 반영한다면 전문성이나 효율, 선진, 혁신, 통합 등이 중요한 가치로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치 설정을 위한 담론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국어정책과 협의를 한 후에 5가지를 잠정적으로 이 비전 설정을 위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소통, 상호주의, 효율,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가 설정이 된 이후에 중점 추진 목표를 저희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 공급 능력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세종학당 등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 확대를 통한 교육 접근성 확보. 두 번째는 교육기관 사이의 횡적 유대를 통한 교육 공급의 효율성 제고. 세 번째는 다양한 층위의 국내와 외국 현지 사이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교육 공급 능력 확충. 네 번째는 기술 기반의 교육 방식 등 교육 공급 능력의 다양화. 다섯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효율적 통합 방식의 개발 등 교육 개념의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발굴 및 수요 지속 방안이 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와 같은 개념 정립 등 잠재적 학습자의 실제적 학습자 전환 방안 모색. 두 번째는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습 효과 제고. 세 번째, 수요자 요구에 맞춘 한국어 교육의 실시. 네 번째, 교육 효과를 담보하는 교육 표준화 개념 정립. 세 번째는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총합적 공공 경영 개념, 이제 거버넌스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교육 집합 체계 구축, 클러스터를 이렇게 개념화해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야 한국 교육 전수조사와 지표관리, 이미근 국어정책과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공동체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분야에서는 한국어 공동체 확대를 통한 성과의 활용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제 국가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자, 이 한국어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잘 구축이 된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더 추구해야 될 목표를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이거 한국 역할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활용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교류의 확대 및 현 시대 인류 가치의 실현에 활용을 하자. 이제 한국 공동체가 확대된다 할 경우에 세 번째는 한국 공동체 확대가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서 효율적으로 추진됐다 할 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모델로서의 구축 사례로서의 의미를 계속 활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공동체 구성원, 즉 한국어에 참여 우리 선생님들이라든 교육기관 마찬가지고 한국어 사용자, 학습자들 그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모색을 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비전은
21세기 인류사의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 한국문화 효율적 보급이 되고 그 핵심 가치는 통합과 소통, 상호주의, 효율,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목표와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 공급 능력의 확대, 두 번째는 수요 발굴 및 수요 지속 방안의 개발, 세 번째는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과 마스터 플랜의 수립,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공동체 확대를 통한 성과와 활용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 네 개 영역에 따른 17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추진 방안과 추진 전략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연구진의 연구가 모두 끝나면 문화부에 공식 보고서로 제출이 되고 문화부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후에 한국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부로 채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연구한 내용이고 또 연구한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시간을 지금 10분이나 초과하게 됐습니다. 두서문 이야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과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10분간, 다음 순서를 위해서는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인데요. 그럼 25분부터 다음 순서를 시작하겠으니까 회의장에 그 시간까지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